화창한 오후의 부산, 도로는 사람들로 붐비고 교차로마다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인기 맛집들이 즐비한 작은 골목, 오래된 식당 한 구석에 지은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깨가 달아빠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면서 간단한 식사를 빠르게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의류공장으로 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적은 월급으로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지은이는 이 어려운 삶에 수년 동안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삶을 꿈꿨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한 가지 쓰라린 이유로 그녀를 버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5년 전, 지은은 큰 야망과 야망을 갖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남자 준호의 아내였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인내심을 잃는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지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그에게 의사를 만나러 가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와 이혼하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가족을 꾸릴 다른 여성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떠나던 날 지은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과 몇 달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스스로 아이를 낳아 조용히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3명의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앞에 준호가 서 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준호는 값비싼 슈트를 입고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로 파워를 뽐낸다. 그 옆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은 여성, 그의 새 아내 수진이 있다. 그들과 함께 통통한 얼굴에 하얀 피부, 학구적인 외모를 지닌 14에서 15세 정도의 소년이 동행했다. 바로 아들 현우였습니다. 지은은 목이 마르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15년이 흘렀지만 언젠가 준호와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호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다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지금 그 목소리에는 뭔가 차갑고 이상한 것이 있었다. 지은은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고 또 지은을 바라보며 빤히 쳐다보는 눈빛을 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준호는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게 싫다는 듯 입술을 오므려 살짝 웃었다. 그냥 오래된 지인이에요. 지은은 입술을 오므렸다. 그녀는 준호가 그런 소개 방식을 선택한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다. 수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뜨더니 뒤돌아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인사해주세요. 소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삼촌.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씁쓸함이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눈앞에서 새 가족에 대해 일부러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코 누리지 못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안도감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 현우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어려서부터 저처럼 사업 감각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항상 원했던 것, 즉 상속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만 그 미소는 조금 씁쓸했다. 그 순간 가게 문 밖에서 키가 큰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교복을 입고 큰 키와 결단력 있는 얼굴,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었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은에게 빠르게 걸어갔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됐다. 준호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는 청년을 바라보며 눈을 점차 커졌다. 그 아이는 그 사람과 너무 비슷했어요. 큰 키와 얼굴은 물론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태도까지. 지은이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목소리는 다정했다. 괜찮아, 이야. 하지만 준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지은이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내 아들 민재입니다. 민재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놀라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이 느껴졌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재가 15살이라면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침을 삼켰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공간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다. 수지는 충격에 빠진 채 남편을 바라보았고 지은은 살며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아직도 중요한가요? 준호는 온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민재가 친자식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그는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급 승용차에 앉아 있었다. 인기 레스토랑의 모든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재의 얼굴, 날카로운 눈빛, 강인한 자세, 이 모든 것이 민재와 너무 닮아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준호는 지난 15년 동안 지은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어왔다. 그 때문에 그는 그녀와 이혼하고 그녀를 떠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찾았다. 그렇다면 개인 비서인 준호 옆에 민재는 왜 존재하는 걸까? 태연은 사장님의 긴장된 표정을 힐끔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별장으로 돌아가야 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깊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차는 분주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준호의 마음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준호는 지은과 민재를 조사한다.
준호는 건물 꼭대기층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태연에게 지은이와 그 아들에 대해 조사해봐. 그 사람들에 대해 다 알고 싶어 라고 지시했다. 태연은 준호의 긴장된 태도에 잠시 놀랐다. 지은은 15년 전 준호가 버렸던 여자 아닌가요? 태연에게 다른 소녀는 준호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추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그의 임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네, 당장 누군가에게 시키겠습니다. 태연이 떠났다.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1시간여가 지나 준호 앞에는 지은과 민재에 관한 첫 번째 문서가 들어왔다. 그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각 줄을 읽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후 매우 열심히 살았다는 정보. 그녀는 재혼도 하지 않았고 옆에 다른 남자도 없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의류공장 노동자로 일했고 수입은 적었지만 그래도 민재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다. 민재의 경우 그 소녀는 공부를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탄력 있고 강하며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의 돈이 부족하여 과외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생계를 돕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준호는 손에 들린 종이를 조심스럽게 꽉 쥐었다. 이 아이. 정말 당신 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던 준호는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에 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인가요? 보호받지 못한 채 가난하게 자라나는 아이. 민재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고 이런 박탈감을 겪지 말았어야 했다. 준호는 침을 삼켰지만 그래도 곧바로 믿을 수가 없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준호는 지은과 마주한다. 그날 오후 지은이 일하는 의류공장 문 앞에 준호가 나타났다. 부대 근무가 끝나자 지은 씨는 동료 몇 명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던 중 갑자기 준호가 고급 승용차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고 말했다. 지은은 오랜만에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떠나려고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그녀의 자전거를 막아섰다. 민재는 내 아이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숨기지 않은 채 질문이 울려 퍼졌다. 지은은 순간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가 조만간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어쩌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 왜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긴장됐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났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민재가 당신의 아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나와 내 아이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다. 그런데 왜 나를 찾는가?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준호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눈빛을 굽혔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지은은 원한다면 하세요. 하지만 15년 전에 우리를 포기했다면 돌아가서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웃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전거를 똑바로 탔다. 준호는 지은의 말에 상처받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다.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준호에게 전송됐다. 봉투를 열자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선이었지만 그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전준호의 친아들입니다. 그는 손에 종이를 꽉 쥐고 심호흡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지러움 증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 봉투인 현우의 검사 결과를 슬쩍 보았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준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15년 동안 속았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아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 수진. 그것은 모두 거짓말일 뿐입니다. 준호의 손이 꽉 잡혔고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말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준호는 큰 사무실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DNA 검사 결과 2장이 놓여 있었지만 정신은 멍했다. 민재는 친자식인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 짧은 문장 2개지만 지난 15년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다정한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수년 동안 코에 이끌려 온 바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2장의 종이를 단단히 접었고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솟아올랐지만 극심한 고통도 동반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학교에 데려갔던 때 자신에게 사준 값비싼 선물, 체스 두는 법,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던 때를 기억한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친자식 민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가난 속에 살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추가 일을 해야 했으며 결코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때 그는 준호와 수진의 대립,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준호는 예고도 없이 곧바로 빌라로 차를 몰았다. 그가 들어서자 큰 문이 자동으로 열렸지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이 호화로운 집이 차갑고 텅 비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섰고 수진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있었다. 굳은 얼굴로 등장하는 준호를 본 그녀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너무 일찍 돌아왔나요?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DNA 검사 파일을 수진 앞 테이블에 던졌다. 설명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했다. 수진은 서류를 살펴보며 잠시 표정이 살짝 바뀌더니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설명이요? 현우는 내 아이가 아니죠. 준호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는 듯 튀어나왔다.
수지는 처음으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침묵했다. 이미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예,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준호의 분노를 불타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고 그의 눈은 불처럼 타올랐다. 왜? 수지는 아무런 후회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멍청하니까. 그녀가 비웃었다. 이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당신이 나와 결혼할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웃었다. 당신은 당신을 애지중지하고 당신에게 상속자를 줄 아는 아름다운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사람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는 으르렁거렸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찻잔 가장자리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태연이에요. 준호는 얼어붙었다. 수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해온 그의 측근인 태연이 바로 그 사람이다. 준호는 누군가가 뺨을 때린 것 같은 느낌에 으르렁거렸다.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태연이와 저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했는데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렇죠. 준호는 자신의 혈관에 피가 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분노가 이성을 가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15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오므렸다. 그래서 뭐?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자산, 당신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재산의 절반을 저축하기 위해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그는 이 여자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수진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내 소유를 되찾고 너희가 평화롭게 살도록 두지 않겠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대리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준호를 상대로 제3불알권 소송을 제기했다. 준호는 지친 법적 소용돌이에 빠진다. 회사 주주들은 점차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늘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로 보였던 수진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곧 준호는 공식적으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는 재산뿐 아니라 명예도 잃고 파멸당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현우도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사실을 알면서도 소녀는 엄마와 태연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어릴 때부터 태연을 준호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는 다정한 삼촌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준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가 믿는 아내, 그가 사랑하는 아이, 그가 열심히 쌓아온 회사.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지난 15년 동안 친자식을 버렸다는 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 준호는 지은과 민재가 살고 있는 낡은 모텔 방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그저 빈손의 남자, 회개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은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준호는 아기 보고 싶고 천천히 말했다. 지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비좁은 방에 들어간 준호는 민재를 보았다. 소녀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뒤돌아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회개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이것이 구원을 향한 험난한 길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묵직한 분위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준호는 문가에 가만히 서 있었고 민재의 차가운 눈과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마치 자신의 삶에 막 들어온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 아무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며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이 만남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후 말하고 싶으면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은의 차분한 태도의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작은 테이블과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주방용 임시 변통 코너만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은과 민재의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다. 단순한 삶이지만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꺼내 앉은 채 여전히 민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소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반대편에 앉아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라고 느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입술을 오므려 희미하게 웃었다. 언제부터 나를 아들로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준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민재가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소년이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다. 알아. 내가 틀렸어. 준호는 침을 삼켰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엉뚱한 사람 앞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도전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지난 15년 동안 나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반박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예,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의 실수가 줄어들까요? 그날 우연히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지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민재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고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다야? 15년이 지나 갑자기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고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내가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시장에서 많은 반대자들과 맞서고 수십억 동 거래를 협상했지만 지금처럼 약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즉시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침묵했다. 그는 한동안 그의 표정을 모두 읽으려는 듯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술을 오므려 비웃는 듯한 눈빛을 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재는 비아냥거려 웃음을 터뜨렸다. 더 나은 삶?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당신 집에 데려다주고, 부자 아이로 만들어준다는 뜻인가요?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민재를 잃었다. 이제 그는 보상하고 싶을 때 자녀에게 더 충만한 삶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돈일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나는 15년 동안 당신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만큼 궁핍한 적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은 15세 소년이 한 말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참여한 어떤 협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의자를 뒤로 당겼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15년 전에 아버지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작은 방은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지은은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꺼내 준호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호는 침묵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물었다. 그 일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실 건가요? 지은이 준호를 올려다보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응, 준호야. 잠시 말을 멈췄지만 내가 떠난 뒤 내가 말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다. 너도 내 인생이 있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었고 내 아들이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분으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어. 준호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더 이상 실수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은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민재가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은이 웃었다. 그냥 하고 싶어도 괜찮을 것 같아? 민재는 쉽게 설득되는 아이가 아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준호는 침묵했다. 그는 지은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15년을 돈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다시 민재를 찾아온 준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민재는 팔짱을 끼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너를 받아줄까? 라고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증명해보자. 민재가 입술을 삐죽였다. 3개월이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평범하게 살아라. 스스로 노동해서 돈을 벌어라.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내 아버지로 인정해 주겠다.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나의 도전이다.
할 수 없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진술은 도전일 뿐만 아니라 최후 통첩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거절하면 민재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3개월이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준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3개월, 돈, 권력, 부 등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까지 3개월. 준호는 마지막으로 직접 돈을 벌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비즈니스 세계에 입문한 이후로 그에게 모든 것은 회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숫자, 치열한 협상,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산도 없고, 회사도 없고, 더 이상 그를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빈 두 손과 아들과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민재의 도전을 받아들인 준호는 지은과 민재가 살고 있는 도시 외곽의 작은 방으로 이사한다. 방은 1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로 오래되고 덥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그가 살던 빌라처럼 고급스러운 가구도 없다. 푹신한 매트리스도 없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잔 첫날 밤, 준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에어컨이 설치된 방의 열기를 느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평생 동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축축한 몸으로 깨어났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됐다. 그는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넘은 남자가 자격도 없고 육체 노동 경험도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직은 절대 안 되고 민재의 상태에 따라 인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불가능하니까. 자본도 없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준호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세계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쓰라린 진실을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작업을 로드하는 중입니다. 마침내 지은이의 지인 소개로 준호는 작은 창고의 짐꾼으로 취직하게 됐다. 작업은 간단하지만 힘들며 트럭에서 창고로 물품을 옮기고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상자를 정리합니다. 입사 첫날 준호는 자신의 몸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힘을 써본 적은 없었는데 무거운 상자 때문에 아침부터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다. 몇 시간만 일한 뒤에도 허리가 아프고 팔이 풀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옷을 고상하게 입던 남자가 이제는 물건 상자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내 전 동생은 왜 이곳에 내려와 짐꾼 일을 하게 됐나요? 쉬는 시간에 한 분이 물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이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단 몇 시간의 육체 노동만으로도 진정한 피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며 불평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지은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지쳤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는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다. 그의 등은 매일 아프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어깨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탓에 부어올랐습니다. 민재는 모텔 문 앞에 서서 피곤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손을 마사지하던 중 민재가 갑자기 언제라도 포기해도 된다. 비난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니요. 약속했어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입술을 오므렸지만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것부터 오토바이 택시 운전까지. 포터로 일한 지 2주가 지나자 준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기술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은 쉽지만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거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을 잡는 방법도 모르고 이동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이유로 손님들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데 내가 번 돈이 주유비 정도밖에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량 공유 앱 사용법, 지도 탐색 방법,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 고객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민재는 가끔 문 밖에 앉아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낡은 차를 집에서 꺼내어 어두워지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자신이 태양 때문에 더욱 야위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작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준호에게 큰 교훈을 준다. 석 달 전, 준호는 억만장자가 됐다. 그는 호화로운 빌라에 살고 값비싼 차를 운전하며 매 식사마다 조수가 서빙한다. 3개월 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오토바이 택시를 운영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됐다. 식사에는 몇 가지 간단한 요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경멸했던 적은 돈과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무능한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도 그들처럼 일해야 할 때 그들은 열등하지 않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5년 동안 지은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재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 민재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전처럼 세련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당화하기 위해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일했고 조용히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를 더욱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민재는 갑자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피곤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가는데 준호가 진정으로 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 3개월간의 테스트가 점차 통과되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석 달 전의 사치에 익숙하고 명령하고 돈 위에 앉는데 익숙한 남자가 아니다. 이제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한 푼이라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진짜 직장인이 됐다. 준호는 더 이상 잔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손님이 취소하거나 비난해도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 민재와 지은이 살아온 세상,
자신도 그리워했던 세상임을 이해한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버지를 관찰하면서도 준호를 매일 관찰했다. 그는 그가 일찍 떠났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셔츠는 도로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피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운전하여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니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준호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큰 전환점을 맞은 준호는 자존감과 마주하게 된다. 어느 날 준호가 익숙한 길모퉁이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것은 준호의 전 비서이자 그를 배신한 남자 태연이었다. 준호는 태연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주먹을 꽉 쥐고 경멸적인 반미소를 지었다. 의외로 한때 유명 사업가였던 준호 씨는 현재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를 피하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태연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뭐야, 할 말 없어? 태연은 계속해서 도발했다. 그렇지, 이제 너는 그냥 빈손인데 나는. 그는 차의 후드를 두드렸다. 나는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 심지어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다. 태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 도움이 필요하세요? 더 좋은 직장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돼요. 준호는 여전히 태연을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고맙지만 괜찮아 라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의 차분한 미소가 태연을 멈춰 세웠다. 준호의 눈에는 예상했던 분노도, 비통함도, 좌절감도 보이지 않았다. 태연은 정말 이렇게 살 생각이냐 며 눈살을 찌푸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헌신적이에요. 준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는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태연은 혼자 준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입술을 올리며 웃었다. 좋아, 그냥 내 가난한 삶을 즐겨라. 그는 말을 마친 뒤 뒤돌아 차에 올라 차를 몰고 갔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변했고 민재도 그것을 보았다. 민재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는 우연히 어머니와 동료의 대화를 듣게 됐다. 지은아, 정말 달라졌어. 아들을 화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부자를 본 적이 없어. 지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다. 고 부드럽게 답했다. 민재는 방에 앉아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돈으로 사랑을 살 줄만 아는 남자가 아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할까요? 민재는 잘 모르겠다.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에 가득 차 있었다. 준호야, 이제 집에 가. 민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준호는 지은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돌아서 하숙집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모텔 방문 앞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지은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물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가 없다고 놀렸다. 오랫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준호는 누군가에게 심장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수년 동안 그런 조롱을 견뎌왔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민재가 붕대를 감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중요한 순간. 민재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한쪽 입술이 찢어지고 입가가 부어올라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선을 멀게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의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준호가 들어왔다. 침대로 다가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민재가 먼저 말했다.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괜찮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모순 가득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1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익숙해졌어요.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보상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현재에 두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침묵하며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처음으로 이상한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드릴게요. 민재의 말에 준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많은 시련 끝에 소녀는 마침내 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병상 옆에 앉아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비록 기회를 주겠다고만 했을 뿐이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그가 생각한 가장 큰 발걸음이었다.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신뢰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민재는 똑똑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소년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만 나타나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진정으로 민재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변화의 첫걸음. 민재가 퇴원한 후에도 준호는 계속해서 직장을 유지했다. 그는 아직도 오토바이 택시를 몰고 다니고 일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평 한마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를 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가 모텔 방을 떠날 때마다 민재도 눈치를 챘다. 아시다시피 그는 매우 일찍 일어나고 일이 피곤하더라도 하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준호는 여전히 비옷을 입고 운전을 하러 집을 나섰다. 민재는 창밖을 보다가 그가 서둘러 떠나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자의 모습은 점차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단지 생계를 꾸리는 것 이상임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준호는 민재에게 좀 더 다가갈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민재가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졌고,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으로 소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지은에게 민재의 취미, 소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그는 민재가 비즈니스와 금융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은이가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읽을 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사업에 관한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온다. 그날 저녁, 민재가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준호는 책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금융에 관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군요. 꽤 좋은 책이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민재는 아무 말도 없이 책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 몇 페이지를 훑어본 다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두 마디지만 준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민재가 적대감이나 거리감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중요한 대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갑자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질문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꺼내 반대편에 앉았다. 당신이 묻는다. 민재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조금 의심스러웠다. 그는 왜 이 모든 일을 했는가? 아들의 질문에 준호는 조금 당황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알지만 단지 죄책감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 한때 정상에 섰던 사업가가 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가난하게 살겠는가?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조만간 민재가 물어볼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무슨 소리야? 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예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간 슬픈 눈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난 15년 동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는 여전히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회의적인 눈빛은 아니었다. 혐오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재는 준호에게 마음을 더 연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점차 변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준호와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는 그를 자신의 삶에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긴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점차 민재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또한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 실수, 자존심이 눈을 멀게 하여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준호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며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가슴이 터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는 몇 주 전에 준 책이 놓여 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있던 중 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민재는 약간 혼란스러운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냥 읽어볼게요. 그는 중얼거렸다. 준호는 좋아요. 라고 웃었다. 민재는 그럼 재미있는 게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의자를 꺼내 아들 맞은편에 앉았다. 원하시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민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준호는 처음으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느낌, 즉 진짜 아버지의 느낌을 느꼈다. 준호와 민재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버지와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점차 자신의 삶에 준호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준호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오랜 세월의 별거 후에는 타이틀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점차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녁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자주 함께 앉아 책을 읽으며 민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가끔 민재는 준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의하기도 한다. 지은이는 다 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준호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며 지은의 집세를 돕기 위해 약간의 용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일에는 익숙하지만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에게 비는 언제나 가장 큰 난관이다. 오후 10시쯤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사고를 당했다.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운 도로에서 속도를 냈습니다. 준호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강한 충격이 그를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쑤셨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 빗물과 섞였다. 그의 눈은 점차 열렸고 어둠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민재는 나쁜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집에 있던 지은과 민재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환자 전준호 씨 가족 맞죠? 방금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빠르게 달려가며 어머니보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병원으로 가세요. 빨리 운전하세요. 라고 소리치세요. 여행 내내 민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고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재와 지은은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다. 열린 유리 너머로 준호가 침대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주위에는 민재가 온몸을 떨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상처투성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아니, 그분은 어떤가요? 민재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한숨을 쉬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이제 막 무거운 짐을 받은 것 같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재빨리 복도로 나갔다. 지은은 아이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민재의 경직된 걸음걸이를 보며 그가 감정을 숨기려는 것임을 알았다. 민재가 진심을 깨닫는 순간 민재는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았다. 자신이 준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아버지가 없는 것에 익숙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그 남자의 모습은 그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가 상처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남자, 고치려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침대 옆에 앉아있는 민재였다. 소녀는 잠도 자지 않고 손으로 턱을 괴고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밤새도록 지내실 건가요? 준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깜짝 놀라더니 곧바로 내가 죽었나 보려고 왔는데 라며 걱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준호는 싱긋 웃었다. 아빠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민재는 여전히 시선을 돌린 채 손을 꽉 쥐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너무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준호는 몸의 모든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듯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일어나 앉으려고 했지만 민재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그를 침대 위로 밀어냈다. 시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약해요. 준호는 웃었다. 벌써 아빠한테 관심이 있어? 민재는 그를 노려보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떠나지 않고 조용히 거기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병원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민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너! 준호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방금 들은 내용을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꿈만 같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준호는 눈이 따끔거리며 침을 세게 삼켰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민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조용히 아빠라고 말했다. 단 한마디였지만 준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지만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아들의 애정을 되찾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민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앉아 준호의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한때 미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바깥에는 폭우가 내린 후 맑고 푸른 하늘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다. 민재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한때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돈, 권력, 명성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준호를 배려하는 방식은 훨씬 더 뚜렷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눈을 떴을 때 테이블 위에 뜨거운 죽 한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가 의자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빠한테 죽을 사드렸어요. 준호가 미소를 참으며 물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사줬어. 준호는 웃었다. 그래, 난 당신을 믿어요. 민재는 돌아섰으나 입술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날 이후 민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점차 자연스러워진다. 민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는다. 이제 준호를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가끔 중얼거리며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내 피하는 척한다. 한 번은 준호가 일부러 그를 놀렸다. 방금 아빠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민재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준호는 크게 웃었고 민재는 짜증나는 척 삐죽거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면서도 즐거운 느낌이 계속해서 자라났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 아버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떠나며 다시 시작한다. 일주일 뒤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민재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준호는 일을 계속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돈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회의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또 할래요? 준호는 놀랐다. 또 해? 무슨 말이야?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는 한때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웃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겐 아이가 있어요. 민재는 확실히 말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하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감동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언젠가 그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또 같이 하자. 준호와 민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그 대화 이후 준호는 경력을 다시 쌓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민재가 있다. 그 소녀는 지능과 날카로운 사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협력하여 시장을 계획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처음으로 준호만이 선두에 선 것은 아니다. 그는 아들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웠고, 실제 팀원처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앉아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조금씩 새로운 경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목격했다. 지은이는 아직도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지만, 한 번도 준호가 정말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하고 냉랭한 남자가 아닐 것이다. 그는 겸손해지는 법,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재가 더 많이 웃는 모습, 아버지가 옆에 있어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이리로 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민재와의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민재에게 다시 상처를 준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나도 알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마지막 전환점.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준호와 민재는 마침내 작은 회사를 세웠다. 그들은 자본이 많지 않지만 의지와 전략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분주한 가운데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전화기를 들었다가 민재를 향해 큰 파트너로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웃었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자 아들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거리도 의심도 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부자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와 민재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 들어갔다. 그들이 만나려는 파트너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대기업으로 부자 회사가 더 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재는 심플한 흰색 셔츠와 깔끔한 바지, 곱고 자신감 넘치는 몸매를 자랑한다. 준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용기가 넘치는 눈빛으로 아들 옆을 걸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준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오늘 준비됐나요? 라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민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는 가자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와 아들은 진정한 동반자처럼 나란히 들어섰다. 여행은 0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협상은 준호의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기존 경험에 민재의 통찰력을 더해 파트너를 설득해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건물을 떠난 민재는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다. 기분이 어때요? 준호는 즐거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면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준호의 자랑스러운 어깨를 두드리며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는 진짜 아빠가 된다. 민재가 준호를 정식으로 받아들인 이후 부자의 삶은 점차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됐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더 이상 남에게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듣는 법을 배웠고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결정은 민재와 상의하며 민재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민재는 예전과 똑같고 더 이상 예전만큼 멀리 있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준호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본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나와 함께 논의해보세요. 민재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준호는 진짜 아빠가 되는 것이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임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지은은 그 변화를 목격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본다.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남자도, 더 이상 돈과 명예만 알던 남자도 아닙니다. 그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새방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은이 갑자기 언제 이사할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식사를 하던 중 멈춰 섰다. 민재도 멍하니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았다. 무슨 말이야? 그는 물었다. 지은은 저는 경력을 다시 쌓았고 아이의 신뢰도 되찾았습니다. 설마 이 작은 방에서 영원히 살 생각은 아니겠죠? 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다가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쉬며 따뜻하게 웃었다. 너희 둘이 아직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은 것이다. 지은은 눈을 굴렸고 민재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라며 웃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큰 저택이 있었지만 집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여기 너와 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만 정말 집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지내세요. 단, 집세는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준호는 알았어 아들아, 라고 크게 웃었다. 진짜 가족 식사.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고, 더 이상 거리도 두지 않았고,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눈도 더 이상 갖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던 지은이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준호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준호는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부담이 사라진 듯한 기분으로 미소를 지으며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고칠 수 없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기까지 준호는 15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재는 준호를 싫어했지만 준호에게 기회를 줬다.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지은이는 결국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변화하고 싶어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면 아무리 늦더라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방 끝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밖은 밤하늘이 맑고 도시의 불빛이 밝다. 돈이 아닌 사랑과 용서, 가족과 함께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